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잠시 후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노이로 출발을 하게 되겠고, 또 북한의 김정은은 60시간 동안 지금 이 열차를 이용해서 하노이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 시간으로 LA 시간으로 내일쯤 이제 이 두 사람들은 다 아마도 이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초일기에 들어간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짚어보겠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당초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치가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두 번째니까는요. 뭐든지 첫 번째가 가장 관심의 대상이죠. 그만큼 기대감도 크게 되겠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첫 번째 한번 만나는 모습, 또 만나서 어떤 뭐 회담을 했는지 이런 게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습 효과도 있고 하니까 2차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1차 정상회담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기대치가 떨어지는 게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정상회담보다는 어떤 관심도나 기대치가 좀 일단은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트럼프 대통령 뭐 이제 LA 시간으로 한 30여 분 후면은 아마 출발할 것 같은데, 기자들과 뭐 계속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제 이틀에 걸쳐서 만날 거다. 그 얘기를 한 게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20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틀에 걸쳐 만날 것이고 많은 것들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에 비하면 하루 당일치기 만남이 아니라 이틀 만남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만나는 만큼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예상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아시다시피 베트남에서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실무자들이 이제 고위급 실무 접촉을 하면서 의제를 이제 조율하고 이랬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하루 만남으로 좀 일정이 조절됐어요. 물론 그 27일 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27일 날 만찬에 만약에 양 정상이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만찬 저녁에 한번 같이 만나고 그 다음 날 또 만나니까 뭐 물리적으로는 이틀간 만나는 거지만 뭐 만찬에서 사실 뭐 어떤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긴 좀 어렵다는 점에서 설사 만찬장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루 만남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중요한 얘기를 다 끝내고 좋은 분위기에서 뭐 예를 들어 큰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만찬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또 만찬에서 연장선상에서 대화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대화를 하기도 전에 만찬부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순서가. 그러니까 사실 만찬장 분위기가 그렇게 좀 풀어지거나 이렇게 좀 격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닐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찌됐건 이제 사실상 하루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틀 만남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상 하루 만남으로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좀 기대할 게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 지금 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차 정상회담 때 정말 큰 기대를 했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온 결과물이 기대치는 많이 못 미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2차 정상회담도 좀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좀 바꿔 얘기하면요. 하루로 이제 정상회담 일정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그동안 진행됐던 실무 협상이 잘 됐다는 의미로 저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정상들이 이틀에 걸쳐서 만난다는 건 그만큼 서로 할 얘기도 많고 합의해야 될 부분도 많다. 뭐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 많다 볼 수도 있는데, 하루만 만난다는 건 그런 어떤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웬만한 건 다 합의가 돼서 그렇게 볼 수도, 그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직 회담이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객관적인 정황상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정황상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 신호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종합해 보면 협상이 너무 잘 돼서, 실무자 간의 접촉 협상이 너무 잘 돼서 정상회담 일정이 축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좀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어요. 이틀간 만나겠다고 하고 나서 또 이제 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또 만나겠다.
그러니까 2차 이번에 두 번째 만남인데 벌써 3차 3차 만남을 네, 지금 네. 예고한 3차 만나고 만남을 있다. 좀 예고한 것 같은데요. 2차 회담을 하기도 전에 3차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걸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면 획기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이런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만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럼 그때 가서 또 만나게 될 때 얘기하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김 빠지는 일이고 그러니까 흥미가 좀 떨어지죠. 3차 회담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얘기해야지 뭔가 더 익사이팅해지는데 뭔가 본인 스스로 좀 김을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기대치를 지금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북한 입장도 아니고 미국 입장도 아니라 이제 제3자적인 입장의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극적인 타결이 나오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단계적인 비핵화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물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인데 그걸 북한이 단번에 이루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핵 그리고 미사일 관련된 신고와 검증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무기나 플루토늄, 우라늄 같은 핵물질들에 대해서 또 핵시설과 또 미사일 등에 대해서 신고하고 또 그 신고한 것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제대로 된 그 기관이 국제 기구가 들어와서 뭐 IAEA 같은 기구가 들어와서 검증하는 그런 것까지 다 받아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자신들에게도 그럼 어느 정도 대가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요구하고 있죠. 자신들만 다 해버리면 그럼 나중에 가서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게 이제 북한의 생각이죠. 그래서 대북 제재 완화, 종전선언, 한미 군사훈련 중단, 뭐 미북 관계 정상화 이런 것 등을 지금 반대급부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같이 해야지. 어떻게 우리한테만 다 하라고 그러냐. 이제 이게 이제 북한 얘기고.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서로의 입장을 굽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만 믿고 모든 걸 다 내놨다가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킬 때 대책이 없고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민주당이나 미국 내 분위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여론이라든가 특히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 내지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재량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또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국내 정치 상황이 지금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국경 장벽도 그렇고 네. 또 조금 있으면 뮬러 특검 보고서도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 이번 주에 뭐 네.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뭐 네. 공개하느냐 마느냐 갖고 글쎄 말들이 많죠.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AP도 보면은 지금 이번 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좀 자기의 입지를 좀 강화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그냥 무엇을 그냥 마구 내주게 될지도 모른다. 뭐 이래서 세계 이제 언론들이 좀 우려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쉽게 타결되기 어려운 어렵죠.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기사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굉장히 좀 포인트가 있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볼 여지는 많이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언론사들, 대형 언론사들의 대체적인 부정적인 실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다 보니까 더 부정적이 되는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좀 굉장히 재미난 기사를 실었어요. 지난 23일 주말 기사인데요.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특별 보도입니다. 여기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주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베트남으로 부른 거. 네. 이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베트남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전쟁까지 했지만 미국과 그 후로 이제 관계 개선을 한 이후에 지금은 엄청나게 그렇죠. 경제 발전 중이다. 네. 아시아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지금 경제 발전에 성공한 그런 국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 역시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하필이면 베트남을 장소로 택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회담 장소는 베트남 아니래도 선택할 장소는 많았는데 많죠. 굳이 베트남을 택한 이유는 바로 그 점이다. 이제 이걸 강조하고 그건 있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 보면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에 고난의 행군을 펼치면서
좀 극단적인 고립을 택했습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기로였는데 아주 좀 최악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최악의 90년대를 거치면서 지금의 이제 뒤떨어진 세계 최악의 국가 북한의 모습이 확정됐고요. 베트남은 1986년에 개혁 개방 도이모이 정책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1991년부터 미국이 이제 단계적으로 경제 제재 조치를 이제 완화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1986년부터 개혁 개방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개혁 개방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미국이 이걸 이제 화답을 해줬는데 1991년에 관계 정상화 4단계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관계를 정상화시켰는데 1994년 2월에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해줬고요. 1995년 7월에는 미국과 베트남이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에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2000년 11월에 당시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베트남을 직접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방문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양국의 과거사를 극복하고 전쟁까지 했던 과거사를 이제 극복한다는 선언을 했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요, 베트남이. 그러면서 베트남 경제가 이제 급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게 이 베트남의 히스토리를 좀 그 현장에서 베트남 현장에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미국을 못 믿는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 베트남을 보면 지금 미국이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쪽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내용이었는데 참 흥미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미국을 어떻게 믿고 핵무기 개발을 그렇죠. 다 포기를 하겠느냐 이런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는 남아있죠. 상황인데 네. 베트남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상징적인 어떤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북한에게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베트남을 회담 장소로 선택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바로 수도 있겠죠. 그런 점이죠. 네. 사실 그 리비아의 카다피가 미국과의 약속을 믿고 모든 걸 다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라든가 또 핵무기 개발 계획 같은 걸 다 캔슬하고 다 없애버렸는데 그 다음에 카다피가 이제 비참한 지호를 맞으면서 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김정은에게도 강한 그 인상을 준 것 그게 같아요. 두려움일 거예요. 두려움일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누가 봐도 여기까지 왔으면은 다시 뒤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김정은이 좀 미기적 거리는 느낌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 같은데 베트남 같은 경우가 좋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이 미국과 관계 개선 이후에 급격히 달라지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미국과 관계 개선 효과가 1차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베트남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에 맞아요. 투자하고 네. 공장들이 여기저기 건설이 됐고요. 그 공장에서 물건들이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건을 미국이 또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으로 베트남에 수출했고 미국이 다 수입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베트남의 경제가 정말 비약적인 발전했는데 그 한국, 일본의 공장에 들어가고 거기서 생산된 물건을 미국이 받아주면서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 GDP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10배가 네. 10배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정상적인 경제 관계라기보다 어느 정도 미국이 좀 의도적으로 베트남 경제를 이끌어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이 사실은 김정은에게 가장 중요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 체제인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개혁 개방의 효과를 톡톡히 받고 이 부분은 김정은도 원하는 바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정치죠. 베트남은 공산당 정권이 계속해서 지금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국교 정상화까지 했지만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서구식의 민주주의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아직도 공산당 정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은 굉장히 베트남을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경제적으로는 지금 개혁 개방으로 나가면서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집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베트남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을 하면서 지금 그 나오는 얘기를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력하게 베트남을 추천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 의견을 받아들였고 북한도 오케이 한 건데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굉장히 김정은에게 베트남을 보여주고 싶어했다. 그러니까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 너희들이 미국을 믿고 미국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면
분명히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 발언들을 보면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북한이 아직도 핵무기와 관련한 위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이 김정은이 베트남의 길을 걸으면 평화와 번영이 보장된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북한은 핵만 확실하게 포기하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동안 뭐 직접적 또 간접적으로 얘기했고 또 북한에도 이런 메시지를 띄웠던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고요.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북한처럼 한 사람이 계속 몇십 년을 집권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대화를 굉장히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인데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북한에 좀 적대적이거나 내지는 부정적이거나 또는 무관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다시 이런 기회를 잡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폼페오 국무장관의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 발언은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내일이면 LA 시간으로 내일이면 이제 베트남에 도착하는데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육로로 들어갈 경우에 거치는 그 장소가 그 베트남이 한창 그 공장이 가동되는 그 경제 개발 지역인데요. 거기에는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공장도 있고 롯데 공장도 있고 하다고 하는데 지금 뭐 확실하진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어쩌면 정상회담 이후가 될지 그 전에 될지 모르지만 아마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오히려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좀 우리를 깜짝 놀래켜주는 어떤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그 뭡니까 비에트남과 중국 접경 도시까지 와서부터는 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사용할 것이다. 지금 육로로 가겠다. 기차 안에 그 전용차도 같이 가니까 그 차를 이용해서 이제 도로를 따라서 이제 내려갈 것이다라는 지금 이제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뭐 삼성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한번 거쳐갈 수 있겠지만은. 이 정상회담 때문에 갈 때가 아니라 올 때 될 것이 아닐까. 그것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갈 때 사실 긴박한 정상회담 앞두고 한가하게 공장 둘러보는 것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